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는 32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았어요. 평범한 삶이었죠. 크게 부족한 것도 넉넉한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체육교사였어요. 성실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보탰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보다 3살 아래예요. 결혼 초부터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때도 시댁집 정리할 때도 늘 충돌했죠. 그녀는 제가 오빠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작년 가을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형님, 오빠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병원 좀 데려가 보세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신경 쓰이더군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식욕도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제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피 검사를 했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조직 검사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간암입니다. 3기 후반이에요. 담담하게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남편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는 10kg 넘게 줄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자주 병원에 왔어요. 전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남편 손을 잡고 제게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님, 오빠 건강보험 수술비 지원 신청하셨어요? 친절한 척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1달쯤 됐을 때였어요. 신우이가 남편 병실에 혼자 와서 긴 시간 있다 갔습니다. 저는 잠깐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병실에 돌아왔을 때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신우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형님, 오빠랑 이혼하세요. 귓속이 먹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신우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세요. 그래야 오빠가 살아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이혼 타령이라니요. 신우이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려 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빠한테 빚이 있어요.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빚? 신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제 사업 보증 섰어요. 5년 전에요. 형님은 모르셨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거짓말 마세요. 우리 남편이 왜? 형님, 거짓말 아니에요. 보증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 사업이 망했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증인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그게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면 그 빚이 형님한테 넘어가요. 상속 포기하면 되지만 집도 같이 포기해야 해요. 그럼 형님은 갈 곳이 없어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세요. 집이랑 예금 절반. 그러면 형님은 최소한 살 곳은 확보하는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신 후엔 빚만 남으니까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신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증 서류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신우이 사업 보증 섰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왜?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동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착한 게 병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죠. 동생 뒷바라지, 시어머니 병원비, 조카들 학비. 다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나 되는 보증을 섰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기력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 분할, 빚,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그 생각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빚만 남기고 갈 순 없어.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남편은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이혼하자.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질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건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남편 몰래요. 정말 신우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증 채무가 확실하네요. 배우자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상속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해요. 그럼 이혼하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받으시면
그 재산은 온전히 부인 것이 됩니다. 빚과는 무관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신우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환 중 이혼은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채무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항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링거로 버텼죠. 신우이는 계속 병원에 왔어요. 올 때마다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시간이 없어요. 오빠 상태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41살.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죠.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뭐라던데요? 이혼하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봤어요. 고모 말이 맞아요. 아빠 빚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너도 그러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엄마 미래를 생각하라고요. 모두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이도 아이들도 저만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우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잖아. 이혼해줘. 제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35년 함께 산 사람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형님,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준비해 놨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설명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집과 예금 절반을 받으시는 걸로 합의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나는 거였죠. 서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신우이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오빠 명의 집인데요. 사실 계약금은 제가 냈어요. 25년 전에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우이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오빠가 전세 살 때 제가 1,000만 원 보탰어요. 그게 집 사는 데 쓰였죠. 그러니까 집에 제 지분도 있는 거예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증여나 차용으로 봐야 하는데 신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었어요. 오빠가 약속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라더니 이젠 집까지 나눠 가지겠다고요? 신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형님, 저도 살아야 해요. 사업 망해서 빚만 남았어요. 오빠가 저 챙겨주기로 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못하겠어요. 이혼도 안 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신우이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당신 신우이한테 집 지분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그럼 계약금 받은 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빌린 거지. 나중에 갚았어. 증거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현금으로 줬어. 영수증 같은 건 안 썼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형제끼리 돈거래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신우이가 다시 연락했어요. 형님, 제 말이 과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원래대로 진행해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뀐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네. 오빠도 원하는 일이잖아요. 형님 미래를 위한 거고요.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서명을 마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혼은 한 달 후에 확정됐어요.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남남이 됐지만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법적으론 이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부라고요. 재산 분할로 집 절반과 예금 절반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허탈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값이 이것뿐인가 싶었죠. 남편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을 멈추고 통증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형님, 오빠 좀 들어가 보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옛날 얘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동생 좀 챙겨줘.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그런 걸 왜 부탁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동생이 불쌍해. 혼자 살기 힘들 거야.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동생은 우리 이혼까지 시켰어요. 그 사람 걱정은 왜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들 부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신우이도 왔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에만 5분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죠. 여보, 나예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어요. 남편 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어요. 신우이도 곡을 했어요. 오빠, 오빠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신우이가 따라왔어요. 형님,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신우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오빠가 이거 형님한테 전해달래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동생한테 속았어. 빚은 없어. 동생이 거짓말한 거야. 나는 그걸 모르고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용서해줘. 손이 떨렸습니다. 신우이를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신우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빚은 없었습니다. 보증도 거짓이었어요. 신우이가 꾸며낸 이야기였죠.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우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오빠 죽으면 형님이 재산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시키면 재산이 반씩 나뉘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빠 몫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였어요. 오제 씨도 비계속바가 돌아가시면 형님은 이혼한 사이니까 상속권이 없어요. 그럼 상속인은 저랑 조카들 뿐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어요. 재산 분할로 형님이 절반 가져가도 나머지 절반은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한테 용서 빌었어요. 오빠가 형님한테 진실을 말하래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몰랐어요. 신우이 말을 믿고 저를 위한다며 이혼에 동의했던 거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야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언제 알았어요? 오빠가 언제 알았냐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주일 전이요. 제가 고백했어요. 더 이상 못 숨기겠더라고요. 그날 신우이가 병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한 게 그거였구나. 남편은 그 진실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신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보, 나는 바보였어. 동생 말만 믿고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고모일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소해야 해요. 사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놔둬.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고모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건 우리 선택이야. 고모가 강제로 한 건 아니잖니.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딸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시누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오빠 49제에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49제 날 시누이가 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절을 하고 남편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사님 말씀이 끝나고 시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 몫이에요. 제가 받을 자격 없어요. 상속포기 각서였어요. 형님께 다 드릴게요. 조카들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니까 우리는 받지 말자고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가져가세요. 법적으로 당신 것이에요. 시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시누이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저는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절반은 아이들과 시누이 몫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아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했지만 아이들도 고모 몫까지 다 엄마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필요하잖아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돈 문제로 귀결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물건들을 하나씩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된 교과서, 학생들이 준 편지, 낡은 운동화. 모든 게 남편 흔적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필체로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어. 내가 너무 착하게 살려고 했나 봐. 동생 챙기고 어머니 모시고 조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한테는 소홀했지.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못했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모 용서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그게 뭘까?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고모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건 원치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신우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했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신우이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형님, 커피숍에서 봐요. 우리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신우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형님,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들어요. 제 얘기 먼저 들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며 사는 건 싫어요. 그건 저한테도 고통이거든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상속받은 재산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이 포기한 거니까요. 대신 당신하고는 연락 안 할 거예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당신한테 남긴 거예요. 신우이가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 내용은 저도 읽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용서한다고 썼어요. 하지만 다시는 형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게 자기 마지막 부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신우이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뒤돌아 나오는데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보금자리입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특히 밤이면 옆자리가 텅 빈 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자주 찾아와요. 손주들도 데려오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슈퍼는 정리했어요. 이제 쉴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요. 신우이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요. 가끔 아이들 통해 소식은 들어요. 혼자 살고 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나는 괜찮아요. 건강하고요. 걱정 마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69.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후회는 없어요. 남편과 이혼한 것도,
신우이를 놓아준 것도요. 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건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와요.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걸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걸요. 요즘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72살.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신대요. 가끔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안부도 묻고요. 그분이 어제 물었어요. 다음 주 영화 보러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아픈 상처에서 새로운 시작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신우이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덕분에 홀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물론 그게 신우이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오늘도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남편이 없는 삶.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더군요. 슬픔도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렇다고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에요. 매일 생각해요. 매일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오히려 살아갈 이유가 돼요.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잘 살고 싶어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제 보답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아요.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떡볶이 만들었어요. 당신 좋아하던 거 맛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아직 머리카락이 까맣고 주름도 없던 때죠. 보고 싶어요. 많이. 눈물이 나지만 참아요.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오늘 밤도 혼자 잠들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인생은 혼자 오는 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남는 거죠. 남편은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사랑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인생은 참 이상하죠. 가장 아픈 이별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아서 우리를 지탱해줍니다.